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가 시작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00명 정도. 이 중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8년이 지난 어제 겨우 마무리가 된 건데요. 검찰은 애경과 SK 관련자들 3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를 하고 특히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면서 6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피의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빼돌렸던 환경부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원료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도에 처벌을 면했던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던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를 규정하고 관련법까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이른 첫 번째 쾌거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헌법적 선언이 현실로 구현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정의는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YTN 라디오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하고 꼭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하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근데 이게 벌써 올 들의 세 번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반증인데요. 네. 이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그 횟수를 보게 되면 올해 들어 세 번째 하향 조정이고 지난해 9월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IMF는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4월의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내린 3.2%로 수정했고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내린 3.5%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이라고 하니까 대륙별로 다 틀릴 텐데 왜 이렇게 낮추고 있느냐. IMF의 판단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제는 당초 전망치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국과 같은 신흥국 경제 성장세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 브렉시트와 같은 이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에서의 진장 고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별 전망을 보면 뚜렷하게 시비가 엇갈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도 0.3%포인트 오른 2.6%로 전망을 했지만 반면에 중국은 0.1%포인트 내린 6.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 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세계 이 경기 둔화를 저지할 해법이 뭐냐? IMF는 이 무역 협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을 내리는데 미국만 조금 올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 수출 규제가 악화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또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정말로 맞습니다. 그럴까요?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될까요? 한국은행이 지난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무려 0.3%포인트 낮췄죠. 네. 이것도 4년 만에 이제 최고의 이제 조정폭인데요.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가 맞다면 올해 성장률 2.2%는 최근 10년 내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깜짝 금리 인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는 총재가 또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섰는데요. 이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전망치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악화가 되면 기준금리 하향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까지 통화정책으로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으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악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한은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낮출 수 있음을 예고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 예금 금리는 빨리 더 많이 내려가고 또 대출 규제는 좀 찔끔찔끔 내려가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예금 금리는 지금 전국 은행연합회에 이제 연 2%짜리 1년짜리 예금 금리가 자취를 감췄는데요. 대출 금리는 사실은 이 대부분 좀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꽤 많이 내렸는데 대출 갈아탈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네. 기존에 비해서 새로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한도가 많이 줄더라 이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변동금리에서 지금 고정금리가 낮다고 하니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되면 이게 대출 연장이 아니라 신규 대출인 만큼 뭐 담보 인정 비율, LTV나 청부채 상환 비율, DT와 같은 이제 대출 규제에 묶여서 이렇다 보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 저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 정책 모기지 상품을 마련해서 서민과 이제 실수요자들의 특히 이제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네. 다만 기존 대출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출자가 최대 1.2% 상당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절묘한 케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두 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백기종과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입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두 분 오늘 저하고 처음인데 어떠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하고는 방송에서 가끔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오늘 지금 진행자로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크리에이터처럼 보여요. 멋있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음성이 되게 독특해가지고요. 네. 아침에 마치 석류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오, 예. 네. 예. 원하는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팀장님께 먼저 여쭙 건데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먹방 유튜버 찌양. 네네. 찌양 얘기가 지금 화제인데. 네네. 찌양이 누군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쯔양이 이제 지금 그 2018년도에 10월 달에 아프리카 TV로 첫 방송을 데뷔를 했죠. 네네. 같은 해 11월 달에 유튜브 진출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먹방 그러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먹는 네. 방송을 줄임말로 먹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6월 이후에 유튜버 찌양 먹방 구독자가 118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프리카 BJ와 먹방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현재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통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밝혔던 수입만 하면 월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분이 지금 그 161cm 키에 몸무게가 49kg인데 여자분인데. 예, 먹방 중 그러니까 1인 유튜버를 하면서 목마르다면서 큰 컵에 맥주, 소맥 5잔을 거뜬히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높이 30cm 되는 대형 캔 맥주를 먹방을 하면서 20분 안에 모두 먹어치우는 대식가.
소위 위대한 사람 그런데 위가 큰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하네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해 주는 만큼 또 감사함을 갚겠다 이러면서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시점 이후에 네. 센터를 방문을 해가지고 네. 1,000만 원, 그러니까 월 6천에서 8천만 원 버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을 기부를 해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쓰이도록 하는 이런 선행도 해서 좀 네네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는 이런 폭로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선생님. 네. 지금 나온 얘기로는 실제 그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사실 이 쯔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구가 작은데 네. 얼굴은 또 조그맣니다. 주먹만 해요. 무슨 바비 인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주먹만한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체형에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그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네네.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심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네. 그녀의 과거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인터넷상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옛날에 쯔양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술 담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고 학교도 많이 빠졌다. 네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과연 이 쯔양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적절한 것이냐. 그래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쯔양의 진술은 또 달라요. 쯔양은 네.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그런 피해자가 오히려 누군가의 질투에 의해서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분분한 상태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가해자란 이야기가 많이 네티즌들 사이에 얘기가 됐다가 네. 지금은 쯔양의 진술이 나오면서 오히려 쯔양이 피해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쯔양 말대로라면은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본인이 가해자처럼 얘기가 되고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폭으로 그 폭로를 했던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폭로했던 네. 사람이 내가 그 쯔양 유튜브 활동하는 거 보면서 배알이 꼴린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면서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유명인들의 과거가 네. 최근에 굉장히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명인들에게 사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민감한 사항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피해자가 발생했다든지 기대는 큰데 확인한 정보가 없다든지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오보일 경우 이 유명인에 대한 피해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백 팀장님, 그 쯔양 측에서는 폭로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원본 글이 삭제됐다는 얘기도 지금 있던데. 원본 글이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그 형태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쯔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앞에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고교 시절에 애플리케이션 채팅 앱으로 10살 이상 나이가 차이난 남자와 사귀기도 했다라고 아이고. 하고 일진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쯔양이 고등학교를 사실 1년간 학교를 이제 그 중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네, 있었는데 네. 결국 3학년 때는 이제 술 담배를 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성인이었어요. 20세였죠. 네. 근데 같은 3학년들이면 이제 19세나 18세였었던 건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각색이 된 형태의 악성 글이 올라왔는데 네. 중학교 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따돌림 당할까봐 무서웠고 고교 시절에는 이제 병으로 결석하는 결석을 거죠? 좀 많이 네,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신과 치료로 입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일진도 아니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는데 무단 네. 조퇴는 땡땡이 안 쳤고 모두 네네.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결석을 학교 했었던 생활했다. 건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악의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제 네. 진행을 하겠다. 이제 강경 대응을 한다는 건데 네. 이게 정통망법의 그 걸릴 수 명예훼손죄 있죠. 굉장히 큰 네. 처벌을 받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네. 아마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인터넷 같은 데서 퍼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로 저는 또 이 뉴스도 사실은 좀 신기하던데 네. 화제를 한번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 뉴스 사회면을 장식했던 인기 유튜버 중에요. 네. 아침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보람튜브라는 게 있어요. 이 보람튜브 제작사가 95억 원대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논란이 있는데 매입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보람튜브가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것하고 좀 다른 좀 나이가 어린 아이가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얘기가 들리던데 네. 어떻습니까?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이제 그 보람튜브가 뭐냐면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 만 6살입니다. 본명이 이보람이고요. 6살이에요? 만 6살? 만 6살이고요. 2013년 6월 달에 출생을 이제 했는데. 네. 이게 키즈 크리에이터 겸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이 6살 됐는데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구성원이 누구냐면 아빠, 엄마, 삼촌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가족이 전부 다. 네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 10월 달에 이제 개설을 했어요. 유튜브를. 근데 이 채널이 3개가 있어요. 네. 보람튜브 브이로그, 그다음에 보람튜브 토이 리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네. 방탄소년단이 보통 고정적으로 2천만 정도 유튜브 그 구독자가 있거든요. 맞네. 예. 근데 한국 유튜브 구독자 수 블랙핑크가 2,800만인데 네네. 지금 이 사람들이 3개 채널 총 구독자 수를 합치면 보람튜브의 구독자가 3,200만이에요. 3,200만이요? 그렇게 방탄소년단보다 되고요. 많아요?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 면에서는요. 네네. 어마어마해요. 월 지금 35억 정도를 35억에서 37억 정도를 벌어요. 월 1년이 아니고. 세상에. 이제 이러기 때문에 네. 이 광고 수익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액수로만 보면은 네네. 지금 엄청나고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로는 압도적 1위인데 네. 지난 4월 3일 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95억 원짜리 이거 매입을 했는데 네.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네티즌들이나 많은 그 시민들 국민들이 좀 논란이 좀 있죠. 네, 95억짜리 건물을 만 6살짜리 애가 샀다. 네.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만 이게 정말 좋은 현상인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수님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니냐. 또 이 도대체 보람튜브에서 이 보람이가 하는 게 정확히 뭐냐. 노력 없이 돈만 벌고 혹시 부모가 아이를 이용해서 좀 혹시 학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네. 변한 거죠. 과거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 구조,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고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 이제 관심제화가 생겨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할 건 없는데 뭐 아이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뭐 건물을 살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재벌집들은 그냥 일 안 하고도 돈을 받기도 하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네. 이 건과 관련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문제가 됐던 건 2017년도에 실제 이 부모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던 사건인데 왜 고발당했습니까?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 아버지의 지갑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을 시키거나 애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그 작은 자동차에 끈을 연결해서 아버지의 대형 외제 비싼 무거운 차를 도로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마치 차력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의 도덕성의 문제나 혹은 네네. 위험성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간 아이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학대의 측면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3,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이게 보여주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직업 윤리와 또 방송 윤리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와 품격 이런 주제 얘기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공정성 뭐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애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내 애를 키우는데 과연 내 자식에게 제가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 과연 이게 건강한 주제인가? 네. 아이를 돌보고 세상을 돌보는 차원에서 이 돈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가족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6살짜리 아이한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거를 연출을 시키고 또 뭐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연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명백한 아동학대 정서적. 같은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정서적 학대에 이제 해당이 돼서 실제 네네. 이제 앞에 우리 이유성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보세요. 늘 연출이 된 상황에서 네. 싫어도 촬영해야 하고 또 아이다운 그 본래의 감정을 표출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아동학대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국제 구호 개발팀 그
더 칠드런이라는 그 네네. 단체가 있어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예, 여기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서울 세이브 가정법원에서 부모가 아동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하는 이런 네. 형태인데 물론 이제 그 돈벌이로 이용되는 도구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또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정말 그 1인 키즈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역할을 세계 만방에 보이는 그러니까 3,700만이라고 하는 구독자가요. 우리나라 구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구독자도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있군요. 세계적으로 뭐 아랍, 중동어, 일본, 영어 뭐 이런 각국의 언어를 같이 이제 통역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한국의 그 키즈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국위를 좀 선양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아이가 임신 출산하는 경험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부모의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도로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가는 이런 형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교육 측면에서는 안 좋고 정서적 학대도 준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학대 측면에 문제가 있다. 네네네. 이렇게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짧게 그래도 꼭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아이가 지금 아직 6살인데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아이는 아직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기록은 잊혀지지 않고 결국 우리는 남은 기억을 통해 자기의 과거를 재구성할 텐데 네. 아이의 성장 이후에 이 부모들은 과연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누린 행복이 단순히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또 부모됨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의 부성의 사랑의 주제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생각해볼 게 많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새벽이었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동해서 360발 넘게 경고 사격을 퍼부었는데요.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깜짝 놀랐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간단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네. 6시 정도, 새벽 한 6시 정도부터 중국 군용기가 이제 이 동해 쪽, 제주도 쪽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거의 한 8시쯤에는 또 이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항공기, 네. 러시아 군용기 2대가 또 이 중국 기체와 합류를 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이 독도 이 영공, 그러니까 영공이라고 하면 우리 영토와 영해의 위를 얘기하겠죠. 이 영공으로 침범을 해 들어왔고, 그래서 이를 한 차례 이 경고 사격을 통해서 쫓아냈지만은 또 다시 그 같은 위치로 돌아와서 또 영공 침범을 하는 것을 또 다시 쫓아내서 상황이 종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동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공격이라고 일단 말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겠습니다만, 네네. 러시아 측 발표에 의하면 중국과 함께 합동 훈련을 실시를 했다. 네. 합동 초계 훈련을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계라는 말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계라는 게 우리 순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뭐로 순찰을 했냐가 문제인데, 양쪽 다 이 소위 초계 비행에 투입한 항공기가 폭격기였습니다. 폭격기요? 어이구. 그냥 폭격기가 아니라 핵폭격기입니다. 핵폭격기요?
예, 이건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예. 예. 그 전반적으로 결국 뭐냐면은 이쪽 지역에서 핵 억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네. 중국과 러시아가 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중국이나 러시아는 각각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뭐 일본이라든가 우리 근해를 이 폭격기를 띄워서 비행을 하면서 이런 소위 초계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합동으로 한 것은 처음이고요. 네네. 합동으로 한 과정에서 우리의 독도 상공 쪽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위원님 잠깐 그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어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심각한 줄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어제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게다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으로 핵폭격기를 우리나라 그 상공에 영공에 보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연결이 지금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위원님 모시고 다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아까 연결이 좀 안 좋아서요. 예. 최근 한일 갈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형국인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혹시 일부러 이 두 나라가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대상은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요? 예. 그렇죠. 그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중 간에 특히 이제 어떤 그 전략적 경쟁이 상당히 극에 달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요, 소위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 네. 이 국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적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자, 그런 과정에서 독도가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소위 미국이 바라보는 동북아의 안보 구조,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떤 그 미국을 막는다라는 이 삼각 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지점이 독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지를 한번 이렇게 떠보고 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또 일본이 또 여기에 대해서 거긴 또 우리 영토인데 하면서 또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양국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히 본 게 아닌가. 솔직히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와중에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네 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이냐.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역시 일본은 지금 우리 뭐 일본의 오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언제나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이 강경 소위 이 오경화 세력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이런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이 강경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면이 서지를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발언을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것은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이 소위 미국이 바라는 이 소위 삼각 어떤 이 협력 관계 이런 것을 흔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되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스가 일 관방장관이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다케시마, 즉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감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영공을 그러니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힘이 닿는 범위까지가 자기의 영역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왈가왈부할 이유 없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다. 니들 신경 꺼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전달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부터 좀 더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게 할 경우는 이것은 협력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요. 지금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 중인데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연쇄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전망 자체가?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를 볼턴한테 잘 하면 될 겁니다. 네. 소위 결국 이 볼턴이 방한한 이유도요. 이 미국이 커다란 이 동북아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는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인데 네네.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해서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해줄 것을 해줄 것을 명백하게 리스트를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미국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볼턴이 지금 일본의 이 억지 주장과의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위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3부 지금 이제 얘기 다 진행됐고요. 잠시 후에 4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YTN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4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하는데, 스포츠 그러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특히 남성분들은 뭐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좀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뜨거운 스포츠 뉴스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네? 이 순양 보이콧입니다. 순양 보이콧. 이게 뭐 순양에 반대한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순양 보이콧이니까 이제 순양에 반대한다. 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순양과 시상대에 같이 서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양 선수가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선수죠. 이 박태환 선수가 현역 한참 전성기 때 그렇죠. 라이벌이었던 선수니까 순양 선수가 도핑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양 보이콧은 이 도핑 의혹을 받고 있는 순양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선수다.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를 가는 선수들은 순양과 함께 시상대에 서지 않겠다는 일종의 이 도핑 거부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순양은 중국의 수영 선수인데 예. 지금 이 사람이 도핑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선수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시상대에도 서지 않겠다. 좀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예. 도핑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는 순양 선수가 지난해 자신의 혈액 샘플이 들었던 유리병을 망치를 깨트린 그 사건 때문인 거죠? 예. 이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우리가 이제 영문 약자로 와다라고 부르는데 WADA. 예. 네. 이 와다가 불시에 이 선수들을 방문해 가지고 네. 이 도핑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불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 9월에 이 와다에서 이 순양의 중국 집을 방문해서 테스트하게 혈액 샘플을 좀 얻자 해가지고 혈액 샘플을 얻었어요. 이 혈액 샘플이 담긴 유리병 있죠. 네. 보통 이제 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키트 혈액 샘플을 받아가지고 키트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순양이 망치를 들고서 이 키트를 깨트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양의 해명으로는 이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러 온 이 국제 도핑 시험관리 시험관들이 합법적인 시험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이 함께 온 간호사도 이 간호사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해당 검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키트를 깨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설득력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혈액 샘플 줄 때부터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위협적인 분위기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이드를 동원해가지고 망치로 깨뜨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네. 이 국제수영연맹이 순양에 징계를 줬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고 처분을 줬어요. 우리 경고는 제일 약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다, 이 네네. 세계 반도핑 기구가 국제수영연맹의 이 솜방망이 처벌에 반발해서 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다가 이 국제수영연맹을 제소를 했고요. 네. 이 제소 결과가 9월에 나올 예정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두고 이 400m 라이벌인 맥코튼 선수가 이 순양을 맹비난한 거죠. 네. 아직까지도 약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맥코튼 선수는 호주 선수인데 이분이 그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죠? 2016년에. 예, 맞습니다. 그 2016년 리오올림픽에서 이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순양의 라이벌이거든요. 네네. 근데 순양의 도핑 스캔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도 순양이 도핑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가지고 네네. 중국 반도핑 기구가 순양에 징계를 줬는데 이때도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줬어요.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 박태환 선수는 양성 반응 나와서 18개월 자격정지 받았거든요. 우리 박태환 선수는 그때 억울하다. 나는 그때 예. 병원에서 그 감기약이었나요? 그 처방해 준 거 그냥 먹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네. 처치를 받았었죠. 네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18개월이나 되고 이 사람은 3개월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규정대로 간 거고 중국은 순양에게 인천 아시안 게임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이게 나라마다 그 징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세게 한 건가요? 예, 중국 순양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자국의 이제 반도핑 기구가 징계를 줬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당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솜방망이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2016년에 리오 올림픽이 열리니까 네. 이 호주의 맥코튼 선수가 네.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는 이 약물로 속임수를 쓰는 선수와는 인사도 하지 않겠다. 바로 옆 레인에 순양 선수가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에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무시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순양과 맥코튼의 관계가 있는데 네. 이번 이제 광주 대회도 앞두고 순양을 많이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21일에 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순양과 맥코튼이 라이벌 대결을 벌였는데 네. 순양이 승리를 거뒀죠. 순양이 승리를 거두면서 400m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니까 아이고. 이 맥코튼이 네. 나는 순양과 함께 시상대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고 순양하고 사진 함께 찍는 것도 거부를 했죠. 맥코튼이 이겼으면 좀 멋진 그림이 됐을 뻔했는데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제수영연맹이 이 그 맥코튼한테 경고를 줬어요. 왜요? 선수로서는 취할 행동은 아니다. 시상대에는 올라와야지 된다. 그렇죠. 라고 경고를 줬는데 이게 이제 21일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네. 23일 어제 자유형 200m 경기가 열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순양이 이제 행운의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네. 기록으로는 2위를 했고 네. 이 리투아니아 선수가 1위를 했는데 부정 출발 때문에 실격을 받아서 순양이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운도 좋네요, 순양은. 예, 운도 좋죠. 네. 그래서 이 200m 시상식이 열릴 때에도 또 영국의 이 던킨 스콧 선수가 네. 맥코튼 선수의 뒤를 이어가지고 맥코튼 선수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네. 이 던킨 스콧도 나도 순양과는 함께 시상대에 오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동 동메달을 수상했던 던컨 스콧이라는 영국 사람도 예. 나는 순양하고 사진 촬영 안 한다 이러면서 시상대에 안 올라갔다 이건가요? 예, 이게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순양 보이콧에 동참을 했고요. 네네. 근데 수영연맹은 이 맥코튼한테 징계를 주긴 했지만 네. 이 맥코튼이 이 순양 보이콧하고 그 다음날 선수촌에서 식당에 갔을 때 모든 선수들이 박수를 하고 다 환호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심정과 정서와 국제수영연맹의 정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나는 다르네요. 거죠. 네. 지금 23일 여자 평영 100m 2회 연속 우승에 성공한 릴리 킹도 선수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감하다 이러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역시 선수들 입장에서는 도핑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수 입장에는 당연히 이제 이 도핑한 선수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그렇죠. 가는데, 네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상대에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있겠네요. 네, 순양 선수 지금 이관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비록 금메달은 땄어도 마음은 조금 불편하겠어요. 어때요, 반응이?
애둘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그 자신을 향한 이런 비난에 그 나의 성적하고 태도는 모든 선수들한테 좀 존중을 받아야지 된다. 내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중국은 존중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좀 굉장히 우회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점잖게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이 속상하다는 것을 숨기지는 못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궁금한 종목이 하나가 있죠. 순양이 이번 대회에 세 종목에 출전했거든요. 네. 자유형 200m, 400m는 이제 금메달을 따냈고요. 800m 종목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네. 800m에서도 순양이 메달을 땄을 때 함께 시상대에 올라가야 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순양을 거부를 할지 이 관심의 초점으로 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 사람이 정말 수영을 잘해서 이렇게 이관왕도 되고 또 800m도 좀 기대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약물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실력이 좋게 나타난 건지 예. 사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도핑 의혹을 받고는 있죠. 그런데 네. 국제수영연맹이 이 경고 처분을 주면서 실질적인 조사에 대한 조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만 있는 거지 검사 양성 반응인지 아닌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혈액 샘플을 깨트린 거 행위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준 거지. 예. 실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다던가 이런 게 그런 없다는 절차가 거잖아요. 없었다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혈액 샘플을 다시 받아서 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제수영연맹의 이 중국의 그 영향력이 커진 것이 아니냐라는 반감도 선수들은 오히려.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제수영연맹이 경고 처분을 줬고 또 이 맥코튼에 대한 경고 처분에 대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은 맥코튼이 그 선수촌 식당에 등장하자마자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순양에 대한 어떤 비난도 있지만 국제수영연맹의 처분에 대한 반감도 함께 표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사실은 박수를 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예. 연맹 너무한다 이런 예. 거고 또 사실 이제 그 연맹 측에서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참 이 스포츠가 사실은 상당히 그냥 순수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죠. 뭐 도핑은 철저히 근절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남자 자유형 400m 세계적인 라이벌인 순양과 이 맥코튼이 한 5년 이상 이렇게 도핑과 관련돼서 악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 맥코튼은 또 어떤 이 정의로운 이미지를 갖고 가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결국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그 소장님하고 준비해서 얘기 나누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와 함께 그 출발 새 아침 진행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출발 새 아침 이건 여기까지 있는데요. 잠깐 CM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열대야가 계속되고 30도가 넘게 전국적으로 폭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힘차고 정직한 슬기로운 시사를 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열어가겠습니다. 정직하고 슬기로운 시사,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